근데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것마저도 짓누를 수 있을 정도로 중력이 너무 강한 애들, 그러면 폭발도 못하고 블랙홀이 되어버려요. 그 과정이 대략 얼마나 걸려요? 그 거대한 별이 무너질 때 1초 5도밖에 안 걸립니다. 1초? 진짜? 불가사리 새끼 보신 적 없죠? 새끼? 불가사리 새끼는 좌우대칭이에요. 아빠가 애를 알아볼 수 있나 이 정도면? 못 알아봅니다. 왜냐면 어른이 되면, 성체가 되면 뇌가 신경계가 녹습니다. 입이 언제 생기냐의 유무를 가지고 선구동물과 후구동물로 나뉘었고, 극피동물은 후구동물, 항문이 먼저 생기는 동물이니까 우리 인간 같은 척추동물이랑 굉장히 가까운 동물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선구동물, 후구동물이라고 나눴던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걸 수도 있겠다. 어떤 동물이 누구랑 가까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동물 진화를 해설하는 시나리오가 다 바뀝니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네,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생명과학과의 진화생물학자 이대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 과학자분들과 더불어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이과생들의 우상 우주요정입니다. 가수 유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네. 직접 다 뵈니까. 아, 진짜요? 네. 우리는 얼마나 더 신기하겠습니까, 너무 우리는? 신기해요. 유나님이 나오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사건의 지평선 아시죠? 블랙홀을 처음으로 대중가요에 접목한 세계 최초의 분 아니겠습니까? 아이, 되게 네. 머쓱한데요. 네, 그래서 우리 저 우주먼지님도 원래 이제 은하를 연구하다가 윤하를 연구하겠다고. 오늘부터 윤하를 연구하는 우주먼지입니다. 네, 윤하진화 연구센터로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나오시면 많았어요. 일단 사건의 지평선, 저희 이제 방송에도 사실 몇 번 언급이 됐거든요. 요거는 그 블랙홀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제목을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되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걸 보다가 울컥한 그 감정을 잘 써보면 아마 다들 공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블랙홀을 보다가 울컥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아, 그때 당시에 막 네. 코로나 시기였고 네. 팬데믹 당시니까 네. 사람이 되게 귀했어요. 사람을 못 보는 상황이었고 막 네. 3인 이상, 2인 이상 집합 금지 막 있었잖아요. 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워서 유튜브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는 어디서 왔지? 이러다 보면 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우주 차원 막 이런 것들 보다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은 블랙홀에 도달하게 되는 개미지옥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유나님이 생각하는 블랙홀은 뭐예요? 유나님이 정의하는 블랙홀은? 제가 정의하는 블랙홀이요? 네, 아니, 제가 뭐 블랙홀을 정의할 수 있어요? 아니 과학과 네. 무관하게 블랙홀은 어떤 것인 것 같다? 사건의 지평선 쓰면서는 경계선을 넘어가면 네. 서로 관측이 불가능한 다른 세상이라고 맞아. 하니 되게 이별하고 비슷하구나. 같은 곳에 살아도 우리 막 못 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 맞네요. 네. 사건의 지평선 넘어가면 영원히 우리 볼 수 없잖아요. 아, 근데 사건의 지평선에 다가가면 그 사람의 모습이 사건의 지평선에 정지해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별이라기보단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딱 고정되고, 그러면서 나는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그런 의미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7살 때 이제 못 만나게 된 그 첫사랑, 그 사람은 영원히 제 머릿속에 17살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17살에 보내셨어야 돼. 그거 되게 아름답다. 그분은 계속해서 그 뒷모습을 저한테 남겨두고 있고, 저는 항상 그걸 보고 있고, 이게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인생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블랙홀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블랙홀이요? 네. 보통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유나님께 질문입니다. 네. 별이 터져서. 아, 맞아요. 별 터졌어. 네. 아, 너무 좋은 답변이고 너무 가슴 아픈 답변입니다. 가슴 아픈 이유는 뭐예요? 아,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거운 별이 죽어서 블랙홀이 된다라고 할 때 크게 오해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초신성이 터져서 만들어지는 찌꺼기가 블랙홀이다 그렇죠. 라고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10배 가까이 이상 무거운 별들이 이제 죽을 때 블랙홀 혹은 중성자 별처럼 아주 높은 밀도로 반죽된 찌꺼기, 별의 사체가 이제 남게 되는데, 보통 무거운 별들은 워낙에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끝나게 되면 순식간에 자기 중력으로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중심의 핵이 정말 점 정도로 붕괴를 하거든요. 그러면 원래 평범한 원자들은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양성자가 있고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 걔네가 하나로 그냥 찐득하게 붙어버릴 정도로 농축되는 거예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합쳐지면 제로, 중성이죠. 그래서 중성을 띠고 있는 중성자만으로 이루어진 중성자별이 그 중심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성자별을 만들 때 양성자랑 전자를 합쳐서 비비면 중성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튀어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중성미자라고 하는 질량이 가볍고 아주 작은 입자가 같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가요? 같이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중성미자는 원래 너무 질량이 작아서 어지간해선 다른 일반적인 물질하고 별로 상호작용을 안 해요. 그렇지만 1% 정도 아주 극미량은 우연하게 다른 일반적인 물질하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강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핵은 중력으로 인해서 와르르 붕괴했어요. 점이 됐죠. 그럼 바깥에 있던 껍질을 이루고 있던 물질도 순식간에 자유낙하 수준으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성자 덩어리가 된 그 핵에서는 아주 많은 중성미자, 뉴트리노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대부분의 뉴트리노는 다 그냥 새어나가겠지만 극미량의 1% 정도의 그 뉴트리노가 떨어지던 물질과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 반동으로 빵 하고 날아가요. 껍질 물질들이. 큰 별이 쪼그라들 때 대부분의 중성미자라고 한 친구들은 다 날아가고 1% 정도만 그 주위에 남게 되는데 네. 얘네들이 낙하하는 딱딱한 물질들이랑 부딪혀서 그래서 와르르 무너졌던 껍질 물질이 다시 빠르게 반동이 되어서 튕겨 날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게 되는 실제 초신성 폭발이고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 중심에 블랙홀이 아니라 중성자 별까지 만듭니다. 근데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렇게 중성미자가 막 분출되잖아요. 그것마저도 짓누를 수 있을 정도로 중력이 너무 강한 애들. 그러면 폭발도 못하고 블랙홀이 되어버려요. 새어나갈 틈도 없이 그냥 확 해서 띵 하고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무거운 별의 죽음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폭발을 하고 중성자 별이 되거나 폭발도 못하고 블랙홀이 되거나. 아, 그렇구나. 재밌네요. 이 두 가지가 실제 별의 죽음입니다. 그 과정이 대략 얼마나 걸려요? 아, 이거 정말 재밌는 질문인데요. 그 거대한 별이 무너질 때 1초 5도밖에 안 걸립니다. 1초? 진짜? 정말 극단적인 현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별들은 태양이나 태양보다 큰 애들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걔네들이 1초 네. 만에? 보통 천문 현상이라고 하면 막 수십억 년 오더로 엄청 길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우리 시계로 1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거 관측된 적 있어요? 원래는 이게 초신성 관측이 되게 까다로운 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터지고 나서 오 저기 터졌다 이러고 나중에 부랴부랴 망원경 고개 돌려서 꺼져가는 초신성의 불씨를 보는 게 다였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자동화된 망원경들이 쉬지 않고 하늘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포착이 되는 경우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에 있는 내부의 연료가 다 핵융합이 끝났다는 걸 외부 관측을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초신성이 이제 폭발하는 과정들이 초반부터 터지기 전부터 우연하게 이제 목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유추는 할 수 있는 게 별이 이제 죽기 전부터 대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에 가라앉아 있는 철 찌꺼기, 마그네슘 찌꺼기 이런 것들이 표면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별은 되게 금속 함량이 다른 별들에 비해서 되게 높네. 이거 좀 이제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나 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물론 이제 그 조만간이라는 게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스케일이 다르긴 하지만 그 오리온 자리에 베텔기우스인가 그게 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아닌가요? 아 맞아요. 베텔기우스가 오리온 자리 왼쪽 겨드랑이에 있는 노란 별이거든요. 겨드랑이에요. 네, 베텔기우스 이름 뜻이 겨드랑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털이 털이 그래, 그럼. 아 이대한 교수님 고맙습니다. 겨우스로 농담 삼아 베텔기우스는 뜻이 겨별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베텔기우스가 한 600광년에서 700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가깝네요, 그죠? 네, 그리 멀지 않은 초신성 후보 별인데 이 별이 80만 년 안에 이건 천문학적으로 조만간입니다. 네, 조만간 터질 거다라고 이제 하는 추측이 있고 최근에 나왔던 논문 중에 하나가 80만 년까지도 아니고 100년 안에 우리가 우와, 터지는 걸 볼 진짜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럼 우와. 어쩌면 걔는 벌써 터졌을 수도 있겠네? 그쵸. 그게 사실이라면 이미 터졌는데 100년 전에 터졌는데 네. 우리가 아직 그 성광을 못 본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베텔기우스가 진짜 밝은 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알기가 더 어려워요. 왜요? 너무 지나치게 밝아서 우리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는 별들의 거리를 잴 때 삼각시차법을 활용해가지고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거리를 재거든요. 근데 이 시차를 통해서 별들의 거리를 재는 우주망원경들의 입장에서 베텔기우스는 너무 눈부신 타겟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츄레이트 된다고 하죠. 과노출돼요. 그래서 제대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무 크고 밝은 별이어서 정확한 거리도 알 수 없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텔기우스까지의 거리를 600에서 뭐 700, 800광년 정도 사이에 있다라고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유나님은 이런 과학을보다를 평소에 좀 가끔 보세요? 네, 아주 즐겨봅니다. 아, 이런 거 재밌어요? 저는 샤워하면서 항상 틀어놔요. 샤워하면서 보신다고요? 약간 라디오 듣듯이 얼굴을 안 쳐다보고 계속 싶으셔가지고. 계속 듣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럼 그 블랙홀은 혹시 나이 있어요, 나이? 아, 블랙홀의 나이요? 블랙홀이 된 시점부터로 만약에 정의한다고 하면 당연히 블랙홀로서 존재한 세월을 뭐 카운팅할 수는 있겠죠. 아 근데 이제 얘도 오래되면 스스로 사라져요? 아니면 계속 얘는 그냥 끝까지 있다가 뭐 어떻게 돼요? 사실 이게 되게 논쟁적인 이슈예요. 블랙홀이 되면 걔는 안 사라지고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할 것이냐 평생, 아니면 블랙홀도 결국에 사라질 것이냐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 논쟁 중에 하나인데,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이라는 물리학자가 이야기했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블랙홀도 결국에 온도를 갖고 있는 물체처럼 열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내보내면서 자신의 질량을 줄여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있어요. 이거를 호킹의 이름을 따서 호킹 복사라고 하는데, 이게 맞다면 아주 긴 시간, 지금의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블랙홀도 증발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주 긴 먼 미래가 되면 이제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가끔 블랙홀끼리 막 합쳐지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 아 왜 우리 질문에 그렇게 긴장 안 하시더니 왜 그럽니까? 감출 수 없네요. 대답을 드리면 이게 또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태양보다 조금 무거운 별들이 죽어서 남기는 별 질량 블랙홀들이 있고요. 우리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엄청 무거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어요. 일단 얘네는 완전 스케일이 다릅니다. 별 질량 블랙홀은 태양보다 한 수십 배 정도밖에 질량이 안 되고,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초거대 블랙홀들은 뭐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수십억 배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별 질량 블랙홀들끼리의 충돌과 병합은 쉽게 규명이 돼요. 정말로 자기들끼리 잘 맴돌다가 서로의 중력으로 꽝 부딪히고, 그때 퍼져나온 중력파 같은 것도 우리가 이미 관측을 하고 있고. 근데 웃긴 게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거대한 블랙홀들 있잖아요. 얘네는 충돌을 정말 할지 안 할지가 아직 확실치 않아요. 걔들끼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걔와 별 질량 블랙홀? 아,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끼리. 네. 너무 아닌가? 아, 실제로 은하가 충돌을 해요. 그럼 당연히 각각의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거대 블랙홀도 당연히 그냥 충돌해서 반죽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은하에는 별들이 되게 많잖아요. 블랙홀들의 중력뿐만 아니라 그 별들과의 중력적인 효과로 인해서 얘네가 서서히 에너지를 잃어요. 그러면 계속 궤도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궤도를 유지하게 되는 실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천문학에서 어떤 미스테리라고 딱 이름을 지었냐면, 천문학에서 쓰는 단위 중에 파섹이라고 있습니다. 3.26광년 정도 되는 파섹이란 단위가 있는데, 1, 2파섹 정도 거리에 접근한 블랙홀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최후의 파섹 문제, 파이널 파섹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너무 주제로 진짜 좋다. 파색이요? 다음 노래 파색이다. 궁금한 게 블랙홀은 별이고 뭐고 다 끌어당겨서 다 잡아먹지 않나요? 아,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블랙홀의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그 바깥으로 탈출할 수 없는 경계인 것도 맞고, 블랙홀이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서서히 끌려가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블랙홀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냥 질량 덩어리거든요. 거리가 멀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까지 무한정 빨아들이진 않아요. 그냥 똑같이 아주 무거운 질량 덩어리다 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연히 블랙홀이 생겼는데 거기에 주변에 천체들이 많은 거예요. 잡아먹을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무한히 잡아먹다가 얘가 뭐 이렇게 배탈이 나서 뻥 터지거나 그런, 그러니까 블랙홀이 잡아먹을 수 있는 천체의 양 혹은 뭐 질량에 이론적인 한계가 있나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또? 아, 이거 진짜 훌륭한 질문이에요. 블랙홀이 주변의 물질을 빨아먹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블랙홀들이 예쁘게 그냥 옆에 있는 거를 쏙 먹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블랙홀이 자전을 해요. 그래서 빨아들이는 물질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곁을 맴돌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뜨겁게 달궈진 원반을 강착 원반이라고 부르는데, 원반 자체가 엄청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면 여기서도 이제 에너지가 막 사방으로 분출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빛의 압력에 밀려서 더 이상 외부의 물질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별하고 비슷해요. 별도 너무 밝으면 자체 빛의 압력으로 더 이상 물질이 못 들어오는 한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블랙홀 혹은 별, 이런 애들의 성장 한계를 정의하는 그 기준을 에딩턴 한계 이런 식으로 불러요. 실제로 우리가 우주에서도 블랙홀 최대 질량, 당연히 그런 게 어떤 상한 어퍼 리밋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블랙홀의 자전 속도에 오늘 따라 주제는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느린 블랙홀이면 더 많이 빨아들이고. 맞습니다. 네. 자전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서 얼마나 빨리 도느냐가 블랙홀의 한계를 정의하는 기준이 될 수 있죠.
실제 천문학계에서 아주 활발하게 네네네.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들이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수준입니다. 아, 오늘따라 우리 우주먼지님이 너무 답변도 너무 성실하고. 활기가 넘치네요. 아, 보기 좋습니다. 아, 이제 물리적으로 하나 좀 궁금한 게 어떤 물질이 에너지로는 갈 수 있잖아요. 에너지가 물질이 되기도 해요? 아, 그럼 얼마든지.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 입자 가속기 같은 데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 그거예요. 입자 가속기가 아주 가벼운 입자라도 빠르게 가속을 시킨 다음에 둘을 충돌시키거든요. 그러면 얘 질량이 원래 정지 질량이 1, 얘 정지 질량이 1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충돌 후에는 100, 1000만 얼마든지 정지 질량이 큰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랑 질량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거든요. 그냥 다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게 질량의 형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로 바뀌는 건 되게 자주 보잖아요. 뭐 기름 태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건 사실 못 본 것 같아서. 그게 사실 에너지 스케일이 꽤 커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긴 어렵고요. 대부분 그 입자 가속기 같은 데서 그런 일들이 늘상 일어나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그 기름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에너지 질량 등가에 해당하진 않는 거 아닌가요? 그냥 화학 에너지.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전자의 에너지가 주로 관여하고요. 근데 빅뱅을 통해서 물질들이 생겨난 게 결국은 에너지에서 저기 그러네요. 물질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 얘가 있는 거네요. 네, 네. 이 많은 물질이 다 에너지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아, 그러네. 에너지가 물질이 된 거예요. 네, 그럼 빅뱅이 딱 그 얘네요. 못 봤으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러네요. 그죠? 네, 명확한 증거네요. 안 보이는 걸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튼 우리 저 유나님은 빅뱅 이야기 한참 그 코로나 때 관심 있게 보셨고 또 다른 과학 분야도 좋아하는 게 좀 있으실까요? 이제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과학밖에 안 떠가지고 이거저거 찍먹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아, 막 생물학도 그래요? 나오고 화학도 나오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안 다녔었거든요. 노래한다고 공부를 안 네네네. 해서. 아, 워낙 데뷔 일찍 하셨죠? 아, 이게 총량의 법칙이 있구나. 이제 와서라도 공부를 하라는 아, 어떤 그렇습니까? 계시인가? 이러면서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되게 옛날부터 약간 좀 과학적 노래를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해성으로 해성처럼 아, 그때는 이제 제가 만들 때는 아니고 누가 떠먹여줬을 때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이번 새 앨범이 이제 9월 1일에 나오는데 네네네. 거기에 조금 이래저래 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코리올리 힘이라는 제목도 있고 제목이 코리올리 힘이에요? 네. 우와. 그리고 1번 트랙 맹그로브, 죽음의 나선, 케이프 혼, 뭐 되게 이렇게 이번에 바다로 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뮤비에 카메오로 나오셔야겠네요. 저 나오면 안 돼요, 그거. 코리올리 힘 코리올리. 와. 올리면서 와, 코리올리 힘이 나오는 대중음악은 진짜 참. 제목이라는 거죠 이게? 네, 제목입니다. 와, 뭐, 그래요? 네, 로켓방 정식의 저주, 은화, 와. 이렇게 여러 가지. 로켓방 정식의 저주는 뭐예요? 아, 이거는 제가 알쓰린잡 보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네. 의자에서 이렇게 보다가 잠들었는데 네. 갑자기 교수님이 로켓방 정식의 저주라는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눈이 아, 번쩍 뜨이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로켓방 정식이 뭐 제가 제대로 아는 건지는 네. 모르겠지만 이 스펙에 대한 거잖아요. 로켓을 날리는 데 있어서 아, 저는 몰라요. 이- 네. 이 질량을 날리는 데 있어서 얼만큼 또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 그 연료를 실으려면 뭐 이 딜레마에 대한 그런 네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 이게 우리의 꿈과 이상하고도 되게 비슷할 수 있겠다 와, 어떻게 해서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해내고. 아티스트는 아티스트입니다. T랑 F에 아, 약간 F 감성으로 네, 하여튼 그 앨범 얘기도 이따 한번 잠깐 시간이 되면 소개를 좀 해주시고 혹시 그 생물 쪽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수많은 생물들이 우리 지구상에 있잖아요. 네. 우리도 생물이고. 네. 그래서 그 생물 쪽도 관심이 좀 있으실까요? 네. 이번에 바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교수님 그때 고래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는 것도 최신 것도 봤거든요. 보셨네. 아, 그럼요. 저 항상 보고 있어요. 그래요? 아, 이대한 교수님 오늘 좀 활약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생명체 이야기, 바다 생명체 한번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육지 동물이다 보니까 바다 생물들은 조금 더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들도 많고 또 못 봤던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발견되거나 소개되면 진짜 신기하게 생긴 애들 많잖아요. 혹시 바다 생물들 중에 야, 얘는 어떻게 생긴 게 이 모양일까 뭐 이런 친구 혹시 있었을까요? 그런 애들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네. 특히 이제 심해 쪽으로 가면 다행히 산다리로 막 이렇게 생긴 애들도 뭐 있고. 이렇게 촉수 막 달리고 뭐 이런 애들. 혹시 불가사리는 많이 좀 잡아보셨어요? 아니, 많이 잡아보진 않았지만 네, 잡아는 봤습니다. 아, 불가사리. 네. 이 발 5개 달린 친구. 요 친구는 생명체 중에 좀 이상한 애 아니에요? 보통 우리 생명체들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좌우대칭이 좀 되잖아요. 근데
근데 불가사리는 저 오각형이니까 좌우 대칭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사리를 대칭성을 따질 때 오방사 대칭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방사 이게 팔이 5개가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럼 요 팔 하나를 가운데를 쫙 자르는 단면이 5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이 되는 면이 5개가 되는. 해파리 같은 애들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방사 대칭은 해파리는 어떻게 자르든지 위에서 방사 대칭이 되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사실은 축이 있는데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5개 딱 축이 있어서 오방사 대칭이라고 하는. 이런 생명체가 또 있어요? 불가사리가 해삼, 성게, 바다나리라고 얘는 조금 덜 유명한데 이런 동물이랑 같이 극피동물 문이라고 하는 같은 이제 가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해삼이나 성게를 보면 이게 왠지 무슨 오방사 대칭인가 싶지만 단면을 보거나 가시를 없애서 보거나 하면 5개의 오방사 그래요? 대칭 와. 무늬가 발견이 됩니다. 성게가? 네, 성게도 이렇게 해삼도요? 해삼도 잘라서 보면 이렇게 오방사 대칭으로. 그래요? 네. 해삼 그렇게 많이 먹었어도 한 번도 그 생각 다음에 한번 잘라봐야겠네요. 다음에 잘라봐. 해삼이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어떻게 자르면 해삼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잘라서 아, 보면 옆으로?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아, 이렇게 그런 면에서 그게 왜 5개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전에 우주먼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불가사리가 영어로는 스타피쉬거든요. 아. 말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게 왜 얘를 스타피쉬라고 불렀을까? 별이 불가사리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보는 별빛이 반짝반짝하니까. 그러니까 반짝반짝하지만 오방사 대칭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관습적으로 별을 그릴 때 오방사 대칭형을 자주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사람들이 불가사리를 보다가 별이 반짝하는 걸 보고 스타를 그렇게 그리는 건 아닐까? 뭐가 먼저인가? 뭐가 먼저인가? 저작권이 그럼 불가사리한테 그러니까 별을 보고 불가사리한테 스타피쉬라고 한 건지. 저작권 민감합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육각형 이렇게 삼각형 2개로 그리니까 그거는 6개네요. 뭐 그렇긴 하죠. 네. 다윗의 별은 육각형. 근데 정확한 답일진 모르겠는데 별을 왜 우리가 뾰족하게 그렸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윤동주 시인의 시에 답이 있습니다. 별빛이 바람에 스치는다? 네.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우리가 지구 대기권을 통과해서 별빛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기가 항상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흘러가고 안에 난류가 흘러가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별빛이 일직선으로 항상 눈동자의 정확한 한 곳에 날아오는 게 아니라 약간씩 경로가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눈동자 가운데서 약간 비껴나가서 별빛이 들어오면 그땐 좀 어둡게 보이겠죠. 그리고 또 다 정확하게 눈동자를 찍으면 다시 또 밝게 보이겠죠. 그래서 대기가 흔들리다 보니까 살짝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하면서 계속 흔들리면서 반짝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기가 없는 생 우주에 날아가서 별을 본다라고 하면은 훨씬 덜 반짝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어쨌든 별은 구형인데 맞아요. 왜? 태양을 그릴 때도 동그랗게 그린다면 이렇게 레이가 나오는 걸 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리지 않고 왜 불가사리처럼 우리가 별을 그릴까?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그렸을까? 그게 너무 신기하셨구나. 네, 전 좀 신기했습니다. 들어오는 빛을 사람의 눈이 반응하는 일종의 메커니즘 같은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작게 뜨고 보면 빛이 퍼져 보이는데 맞아요. 구형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그죠 방향성을 갖고 퍼지잖아요. 맞아요. 그 간유리 같은 거에 가끔 이제 라이트를 비춰도 약간 그렇게 뾰족뾰족하게 비치지 않습니까? 맞나요 저기도 혹시? 지금 이렇게 맞네. 저기 진짜 이렇게 레이가 딱 이렇게 4개가 딱 생기네요. 네네네. 제임스 웹으로 찍은 사진 봐도 별빛이 다 이렇게 6방향으로 쫙 뻗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제임스 웹의 그 거울 모양 거울 때문에 그런 네네. 거예요. 근데 사람 눈도 어쨌든 동그란 구멍이어서 그 회절 무늬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자, 그러면 그 5방향으로 난 불가사리는 앞뒤가 없어요? 예를 들면 5개 중에 어느 하나가 약간 뭐가 달려가고 오방사 대칭이니까 다 대칭성인 거죠. 어디를 잡던지 간에. 눈 같은 거 없어요, 이 친구는? 눈이 있는지는 눈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못 본 것 같긴 한데. 그 불가사리의 모양이 왜 그렇게 생겼을지를 찾아보다가 물리학자가 쓴 논문을 하나 찾았거든요. 그 다리가 4개인 상상의 불가사리, 5개인 불가사리, 6개인 불가사리를 상상한 다음에 다리의 숫자에 따라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외부의 어떤 먹고자 하는 먹이에서 방출되는 화학 물질을 수용해서 인식하는 거에는 팔이 많은 게 유리하거든요. 일단 뭐 면적도 크고 거리도 그렇고요. 그렇게 따지면 4, 5, 6 중에 6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불가사리가 동영상 보고 저도 신기했는데 뒤집어 놔도 자기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때 발을 2개를 땅에 대고 그러면 몸을 뒤집거든요. 뒤집어졌을 때. 예. 그렇게 하기에 가장 유리한 건 4, 5, 6 중에 4래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얘가 다리를 끊어내고 그 다음에 재생하는 능력이 그렇게 좋대요. 포식자가 와서 다리를 하나 뜯어먹으려고 들어요. 그럼 얘가 다리를 빨리 끊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유리한 각형이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중에. 그거는 또 5개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비교하면 4, 5, 6 중에 5가 모든 면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하기에는 5개가 가장 좋다라는 논문을 봤습니다. 그 뜯어먹는 거 저도 봤었는데 그게 짝수가 되면 어쨌든 이렇게 직선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직선이 생기면 불가사리, 죄송합니다. 팔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양쪽이 똑 하고 떨어지는데 오방사 대칭형이면 약간 이렇게 비껴서 당겨야 되니까 제대로 이렇게 떼내기가 힘들다. 뭐 불가사리는 혹시 그 전에 조상들이 뭐 있어요? 불가사리가 이제 계통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해파리처럼 생긴 방사대칭 동물에서 그 다음에 좌우대칭 동물, 저희 같은 좌우대칭 동물이 진화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좌우대칭 동물 가운데 한 가문이 이 오방사대칭인 극피동물이에요. 극피동물, 아까 말씀드렸던 불가사리, 해삼, 성게, 얘네들 바다나리들이 큰 범 좌우대칭 동물에 속하는 가문인데요. 몸의 패턴이 좌우대칭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근데 좌우대칭인 축이 하나가 있죠. 근데 다른 축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좌우대칭 동물들은 축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아 그렇죠. 축이 네. 5개가 있는 거죠. 5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가사리 새끼 보신 적 없죠? 새끼? 불가사리 새끼. 얘도 새끼를 낳죠. 불가사리 새끼는 좌우대칭이에요. 오오오 크면서 오방사가 된다고요? 오 신기하다. 모든 불가사리들이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몸에 약간은 불가사리 같은 게 들어있는 그게 조금씩 커져요. 아니 어떻게 생겼어요? 새끼는? 어떻게 생긴 거죠? 뱀장어 투명한 새끼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약간 올챙이가 새끼가처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동물 새끼처럼 생겼어요. 아, 조그마한 불가사리처럼 생긴 게 아니고? 조그마한 불가사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약간 그런 구조로 생겼어요. 걔는 아마 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5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약간 몸의 한쪽 끝에 불가사리 같은 오방사 모양을 있고 그게 점점 커지고요. 나중에는 유생이 거기로 다 이렇게 리트랙션 돼요. 오와 신기하다. 그러면 원래 앞쪽의 다리는 어쨌든 뭔가 특별한 기능 같은 게 없나요? 여기는 그냥 사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흡수돼서 왠지 그냥 다 녹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태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가사리가 되기 전에 유생 단계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먹이 잡아먹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새끼랑 모습이 많이 다르군요? 완전 다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처음에 새끼일 때는 방향이 이런 거였고 그 중에 어디 부분가에 오각형이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겨서 얘가 이렇게 스며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무슨 소라게도 아니고. 와 너무 신기하다. 네, 그런 건 비슷한 게 멍게입니다. 멍게도 아, 그래요? 멍게. 멍게 유생이 올챙이, 그러니까 조그만 물고기 새끼처럼 생겼어요. 멍게가 헤엄친대요. 그러다가 이제 고착형 생활을 하면 우리가 아는 그 멍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애를 알아볼 수 있나 이 정도면? 못 알아봅니다. 왜냐면 어른이 되면 성체가 되면 뇌가 신경계가 녹습니다. 아 멍게? 네. 그래서 뇌가 있다가 없어지. 네.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게 농담의 소재인데요. 정년 보장 받은 교수를 보통 멍게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정년 보장 받기 전에 유생 단계에서는 그래요? 쌩쌩하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고착은 고착하면 고착은 테뉴어를 모르겠지만 받으면? 뇌가 없는 건 맞는 거야. 그런 이렇게 만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밌다. 근데 이 봤더니 불가사리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유생식이랑 성체식이랑 달라져서요. 나 저만 멍게네. 멍게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되고 싶습니다. 총장님 보고 계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재밌다. 얘네들은 기어다니면서 바닥에 있는 거 뭐 이렇게 긁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 질문이 유생을 보면 좌우대칭이잖아요. 그리고 다 크면 오방사대칭이 됐는데 기껏 해파리 같은 방사대칭 조상에서 좌우대칭 동물이 진화를 했고 좌우대칭 가문에서 대부분 좌우대칭으로 살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뭐 달팽이도 그렇고 다 좌우대칭이잖아요. 근데 얘는 희한하게 성체가 되면 오방사대칭이라고 하는 특이한 패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진화가 거꾸로 다시 좌우대칭에서 네. 방사대칭 방향으로 간 것 같은데 왜 좌우대칭이 진화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좌우대칭의 최대 장점은 이동성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앞과 뒤를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최고죠. 예. 그래서 저희 뭐 기차, 비행기 다 좌우대칭으로 생긴 게 네네네. 앞으로 이렇게 날렵하게 그쵸, 생겨서 쭉 가는 게 빠르지 이렇게 둥그렇게 생기면 온갖 저항을 다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불가사리, 해삼, 성게를 생각해 보면 이동성이 높은 동물들이 아닙니다. 그러네. 어디 그냥 거의 그냥 네, 성게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성게는 제가 알만 먹어봤어요. 미역국에. 돈이 너무 비싸. 성게 저는 수족관에서 성게가 걸어 다니는 거 봤거든요. 그래 걸어 다녀요? 걔가? 네, 다니는 거 되게 귀여워요. 생각보다 빠르게 잘 움직입니다. 근데 걔는 좌우대칭이 아니면은 앞뒤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느 방향으로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사리라고 하는 애도 장점도 어느 방향으로나 다 갈 수가 있고 불가사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조개 같은 애들 이렇게 입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불가사리가? 네 그렇게 잡아먹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걔는 이렇게 저렇게 쓰다듬으면서 바닥을 훑으면서 자기가 먹을 만한 먹이가 있으면 걔네를 잡아서 소화시켜서 먹으니까 좌우대칭 동물이 가지고 있던 이동성보다는 오히려 조상 형태인 방사대칭이 가지고 있던 여기저기를 다 훑을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 일단 이동성을 위해서 좌우대칭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 일부가 이동성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좌우대칭 어떻게 보면 동물의 장점이 이동성이 있는데 이동성이 장점이 되지 않는 새로운 행동 그럼 패턴과 그 환경에서는 생활사를 다시. 가지게 된다고 하면 굳이 그걸 가질 필요가 없네. 그럼 저도 정교수 된 뒤에 오래 있으면 방사대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끊임없이 이렇게 그냥 더듬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네. 뭔가 길 한번 잘못 들으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아다니다가 뭔가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면 괜찮은데 바닥을 그냥 뭐 이리저리 가는 거 아니에요? 재수 없으면 먹이 못 찾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어차피 더듬는 패턴이라고 한다면 보고 딱 어딘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탐색하는 유형이라고 한다면 좌우대칭으로 한 곳에만 빨리 간다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표적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물고기면 뭐 저기 내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어 가야지 하는데 얘는 조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다 뒤지다 보면 저도 이제 바닥 같은 데서 조개 잡을 때 이렇게 모래사장에다가 이렇게 발가락이 발가락 그거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발가락으로. 바다에서 발가락 쑤셔가지고 이렇게 조개 하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발이 두 개인데 발이 그렇게 5개라서 많이 잡았는데. 쑤실 수 있으면 조개를 훨씬 더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아,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발가락이 5개예요. 조개 잡으려고. 아, 이 노래 저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불가사리, 멍게, 말미잘, 해삼 뭐 이래갖고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고 오. 뇌가 사라지는. 오. 그래서 우리가 바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유생에서는 뇌도 저는 지금 있다가 멍게입니다. 아 그래서 옛날에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막 이렇게 싸우고 할 때 해삼 말미잘 뭐 이러면서 싸웠나? 아 이건 너무 옛날 얘기라 잘 모르시죠? 아니요, 저도 알죠. 아, 아세요? 네. 네. 옛날엔 그렇게 싸웠거든요. 야이 요즘- 말미잘 해삼 막. 네 그러면서 말미잘 해삼 싸웠는데. 그렇게 썼죠. 아 옛날 생각이 또 납니다. 17살 때 그때 좋았는데 말이죠. 여튼 이 친구는 그러면 척추도 없죠? 네. 어릴 때는 척추가 없어요. 얘는 척추는 없고. 무척추 동물입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게 무척추 동물 중에서 척추 동물과 가장 가까운 동물 중 하나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초파리나 제가 사랑하는 그 꼬마 선충 예, 같은 예. 친구들보다 불가사리가 또 가까워요? 더 가깝다고 배웠어요. 우리랑 공통점이라고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데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 친구랑 우리랑 네. 뭐지? 아 한번 맞춰볼까요, 아유. 유나씨? 네. 아니, 맞출 수, 이거 뭐가 맞추기가 힘드실 텐데. 얘랑 우리랑 유사한 점 피부가 좀 비슷한가요? 피부가 혹시 극피 동물처럼 피부가 좀 극단적인 동물인데 아주 아, 그래요? 좋으신 것 같은데 피부. 어떤 거 아무도 진짜 공통점 비슷한 게 없는 보이는데요? 것 같은데. 자, 동물들이 기본적으로 아닌 동물들도 있지만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장 그쵸, 구조를 그쵸. 다 가지고 네. 뭔가 잡아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네, 되니까요. 근데 해면 동물 같은 경우는 장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먹은 구멍으로 쌉니다. 아,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많은 동물들은 입이 있고 항문이 있어서 관 형태로 돼 있죠. 소화가 주머니가 아니라 소화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근데 수정란은 동그랗잖아요.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관이 생길까? 개구리 알 같은 게 배아 발생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수정란에서 세포들이 막 이제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큰 세포가 수많은 작은 세포로 되고 이거를 난할이라고 하는데요. 이 난할이 진행된 배아를 포배라고 합니다. 포배는 기본적으로 공 모양으로 생겼고요. 가운데 그냥 빈 포배강이라는 공간이 있고 관이 없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포배 기획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진짜 누가 바깥에 손가락으로 찌른 것처럼 공이 이렇게 있으면 손가락으로 친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쭉 누가 이렇게 진짜 밀어준 것처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 반대쪽에서 구멍이 뚫리면 관이 생기는 거죠. 그럼 걔 입이 되고 항문 되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이게 진짜 누가 이렇게 밀어준 것처럼 한쪽에서 밀어주고 나중에 이쪽에서 밀어줘서 이렇게 만나서 합쳐지면 관이 돼서 그게 소화관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렇게 돼요? 처음에도 들어오고 나중에도 뒤에도 들어와서 이거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터널 뚫을 때처럼, 그죠? 아하 이거 오늘 박사님. 아 정말 이거 정교수 되면 뇌가 멍게수들한테 뭘 기대하세요? 그게 심장이나 다른 뇌보다 먼저 생겨요? 구멍 이게 맞는 아 게? 그렇죠. 구멍이 먼저. 그게 중요하긴 하죠. 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 척추 동물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뇌와 척수가 되는 신경계가 되는 부분을 다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손가락으로 밀어 넣으면 손가락 위쪽에서 신호가 나와가지고 그 위쪽에 있는 애들을 신경관이라고 하는데 척수랑 뇌가 되는 걸 쭉 만들어줘요. 이렇게 가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정이고 이거를 낭배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낭배 형성의 시작이 누가 손가락을 찔러준 것처럼 쏙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뭐가 없는데 그냥 쓱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누가 진짜 찌르는 건 아니고. 네, 너무 네. 신기해, 이런 거. 그게 사실은 어떻게 쏙 들어가냐면 세포가 원래는 직육면체로 생겼다고 하면 그 시기에 갑자기 한쪽 면만 이렇게 짧아져요. 짜맨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조이는 것처럼 실제로 조여요. 그 안에 세포가. 그러면 갑자기 힘이 여기로 몰리겠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발생을 보면 세포가 물리학을 가지고 논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구멍이 생기는
생기는데요. 그 구멍을 원구라고 합니다. 원형이 되는 제일 원조 구멍. 그래서 원구인데 입구를 써서 원구고, 나중에 생기는 구멍은 후구라고 합니다. 원구와 후구가 다 만나게 되면 이제 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불가사리가 그래요?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좌우대칭 동물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다 그렇습니다. 네? 이 원구와 후구 그리고 연결되면 소화관이 생기는데 원구가 뭐가 되느냐가 문제예요. 아, 입이냐 항문이냐? 네. 아. 처음에 손가락이 찔렸을 때 쏙 들어가는 그 구멍이 생겼을 때 그 원구가 입이 되는 동물이 있고 항문이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요? 재밌네요. 아, 그럼 종마다 정해져 있어요? 동물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은 뭘까요? 항문. 정답, 항문입니다. 우와, 그렇구나. 이렇게 놀랄 일이에요? 좌우대칭 동물들은 다 소화관을 지니고 있고요. 소화관이 형성될 때 처음에 그 누가 찔러준 것 같은 그 구멍이 입이 되는지 항문이 되는지에 따라서 두 가문으로 나눠요. 오. 그게 입이 되면 선구 동물, 입이 먼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항문이 되면 입이 나중에 만들어진다 해서 후구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척추 동물은 후구 동물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무척추 동물은 이제 선구 동물에 속합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엉덩이네요. 오, 아, 삼신하면 그래서 엉덩이를 때릴 수 있어. 그래서 그런가? 아, 찰싹! 삼신할매의 이 발생학적인 의미까지. 찰싹 때린 것도 아니고 사실 찌르는 거였어. 찔리는 거였네. 그럼 소파리는 주둥이를 이렇게 한 대 딱 때리는 건가요? 덩침이네요. 근데 불가사리가 후구 동물이에요. 아. 불가사리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바닥에 입이 있고 뒤에 그 항문이 있는데요. 이제 불가사리는 원구가 항문이 되는 동물입니다. 불가사리는 이렇게 먹어서 등으로 쓰... 여기 위에 구멍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위에 구멍이 있어요? 네, 위에 오. 항문 구멍이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사네. 근데 이렇게 저희가 배웠었거든요, 생물학 시간에. 근데 진화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냐면 생물학자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배웠을 텐데요. 최근에 이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대칭 동물 가문을 입이 언제 생기냐의 유무를 가지고 선구동물과 후구동물로 나뉘었고, 극피동물은 후구동물, 항문이 먼저 생기는 동물이니까 우리 인간 같은 척추동물이랑 굉장히 가까운 동물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DNA 증거를 들여다봤더니 우리 인간이 같은 후구동물인 극피동물들보다 선구동물들, 입이 먼저 생기는 초파리 같은 애들과 더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선구동물, 후구동물이라고 나눴던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걸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게 최근에 조금 논란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과서 다시 다 써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이거는 조금 한 10년 정도 동안 연구 결과가 쌓여야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불가사리가 같은 후구라는 이유로 계통학적으로는 더 가까울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어쩌면 그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만약에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좌우대칭 동물의 공동 조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최초의 좌우대칭 동물이 있었을 때 만약에 이 좌우대칭 동물이 후구 동물이었다 라고 하면 이 시나리오가 성립이 가능한 거죠. 후구 동물의 두 가지가 갈라진 거예요. 그때 이미 극피 동물, 불가사리랑 인간을 비롯한 척삭 동물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가문에서 입이랑 항문의 순서가 바뀐 게 나온다면 후구 동물끼리보다 여기 지금 우리 인간을 포함 척삭 동물과 다른 선구 동물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계통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어떤 동물이 누구랑 가까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동물 진화를 해설하는 시나리오가 다 바뀝니다. 이게 아직도 여전히 활발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DNA로 따지는 계통이랑 성질로 따지는 계통이랑 이렇게 안 맞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아주 훌륭하신 질문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그거 우주먼지 건데.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형질로 따지는 것은 일단 큰 문제가 있는 게요, 수렴 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 그 예전에 제가 킹크랩은 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대게랑 킹크랩이랑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킹크랩은 소라게랑 더 가깝거든요. 근데 같은 진화적 압력을 받게 되면 마치 같은 틀에다 찍어낸 것처럼 우리가 붕어빵을 밀가루를 찍던 쌀가루를 찍던 비슷하게 찍히는 것처럼 환경에 따라서 비슷한 애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비슷하다고 해석하는 게 얘네들이 가까운 친척이라서 비슷한 건지 비슷한 자연 선택과 환경에 놓여져서 비슷해진 건지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래랑 물고기랑 얘네들 가까운 친척이라고 똑같이 지느러미가 있네, 수상 해양 생활을 하네 라고 붙여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형태나 표현형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에서는 그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DNA를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성이 있어요. 가까운 친척들끼리 비교하는 것은 꽤 정확해요. 왜냐하면 DNA 서열이 상당히 비슷하고 그 중에서 일부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뭐가 달라져 있는지를 비교하면 되는데요. 시간이 억년 단위로 가게 되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서 일단 상당
최상수의 유전자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물들 간에 얼만큼 가까운지를 비교할 수 있는 시계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분자 시계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유전자가 분자 시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자 시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 뭐 천만 년, 억년 단위의 분자 시계에 되려면 그동안 갈라졌던 모든 생물이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는 엄청 중요, 유전자의 기능이 잘 중요해서 유전자 서열이 잘 안 바뀌는 그런 애들이 분자 시계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애들도 소수인데요. 그런 애들이라고 해서 똑같이 잘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좀 더 빠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아유, 생물학은 너무 어려워. 네, 이래서 고등학교 때 맞아, 생물학을 이래서 안 했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꾸 막 개복치니 뭐니 다 질문하시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은 몇 가지 물리 법칙을 가지고 이렇게 맨날 똑같아요, 저. 네. 아무튼 그래서 분자 시계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예전에는 유전자 몇 개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DNA 전체를 분석해서 최소한 몇백 개에서 몇천 개 유전자를 가지고 여러 개의 분자 시계들끼리 합의되는 걸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동물을 고르냐에 따라서 그 동물의 진화 속도가 좀 빠르다거나 느리다거나 특수한 환경에 놓이면 그 분자 시계가 조금 다르게 흘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수의 생물들을 가지고 함께 분석해야지 극피 동물이랑 척추 동물의 관계를 분석하겠다고 하면 불가사리 하나랑 인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동물에 있는 모든 척추 동물 다 시퀀싱 분석하고 성게, 해삼 뭐 다 나와라 해서 뭐 이렇게 얘네들을 다 같이 분석해야지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유나님은 샤워할 때 이거 보시다가 현장에 지금 나와서 보시니까 어떻게 현장이 더 재밌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드세요? 아, 완전 달라요. 아, 그래요? 약간 장르가 달라요. 장르가 어떤 장르인가요? 그래도 유튜브로 나오는 방송이 송출되는 것들은 그냥 대중이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잘 해주시잖아요. 지금 뭔 소린지 방금 진짜 못 알아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거 잘 좀 잘못했네. 아니요. 그당 번개가 되면 안 되는데 벌써. 되게 템포감이 빨라가지고 근데 또 이건 나름대로 재밌어요. 이대한 교수님 카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우리 유나님이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던 혹은 뭐 생물도 좋고 물리도 좋고 지구과학도 좋고 뭐 우주도 좋습니다. 야, 이거는 내 진짜 좀 궁금하던데 이거 좀 알려주면 안 되나 싶을 만한 거 혹시 있으실까요? 아, 제가 이번에 나오는 곡이 썬피쉬라고 개복치 태양물고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개복치에 대한 정보들을 막 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개복치. 네, 그래서 개복치만 연구하시는 박사님 책을 조그만한 개복치의 모든 비밀 뭐 이런 책을 봤는데 그 일본인 네, 맞아요. 그걸 이제 보는데 거기에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복치가 수면 위에서 심해까지 되게 레인지가 넓은 생물이잖아요. 근데 얘가 불에가 없고 간과 피하 조직으로 부력을 가진 동물이라서 잘 뜬다라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심해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 부력은 물리학이고요. 네. 내려가는 건 이쪽에 내려가는 것도 해주시죠. 그러니까 개복치가 이렇게 꼬리 별로 없는 그 친구죠? 네, 맞습니다. 예. 독특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큰 친구. 동동동동 떠다니는 거는 아 그래 그렇게 잘 떠다니는구나 몸에 이렇게 간이 좀 잘 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좀 찾아봤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개복치라고 하는 게 연구가 하기 쉬운 생물이 아니어서 많이 연구가 돼 있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고향이 포항인데 혹시 개복치 직접 보셨어요? 아직 직접 본 적 전 없어요. 수족관에서는 봤었어요. 오, 있었어요. 네. 63빌딩 뭐 이런데 육산 빌딩인데 외국이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꽤 크더라고요. 그거. 근데 저희 포항에 죽도시장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동해안 뭐 제일 큰 맞아요. 어시장 하는 거 있거든요. 거긴 개복치를 팔아요. 아, 팔아요? 네. 식용으로? 네. 잡혀요 그렇게? 네, 잡혀요. 잡혀가지고 시장 돌아다니는데 맨날 날이면 날마다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한 번 잡히면 이제 귀하니까 가서 저는 이렇게 보면 정말로 엄청 크고요. 좀 외계 생명체 같아요, 진짜로. 근데 진짜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네. 그렇게 생긴 물고기가 개복치 말고는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럼 꼬리가 없죠? 네, 그 꼬리 짐러미 부분이 완전히 퇴화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헤엄을 치냐? 근데 어쨌든 그 개복치 조금 얘기를 더 하자면 시장에서 개복치를 그거 잘라서 팔 거 아니에요. 개복치 회를 회로 먹어요, 회로? 그 지역에서는 이제 중요한 잔치에 나 혹은 장례식장에 음식으로 전라도 가면 홍어 먹고 원래 경상도 쪽에 상어고기 먹는 것처럼 그렇죠. 상어 이렇게 뭐 제사상에 올리기도 돈베기 하고. 먹는 것처럼 네. 개복치를 스페셜하게 또 좋아하는 그 매니아층들이 먹더라고요. 개복치 회를 보면 청포묵처럼 생겼어요. 아, 밀도가 작구나. 굉장히 젤리처럼. 젤라틴성이에요. 그래서 개복치 살은 아주 둥둥 잘 뜬다라고 얘기를 해서 부력 부분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간도 말씀하셨는데 젤라틴 부분도 이제 물에다 넣으면 이제 잘 뜨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내려가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아, 잘 모르는 게 더 많죠. 예. 그 친구가 물의 수면 부근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고 하는데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몸의 밀도가 낮고 따라서 부력이 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올라가고 있으면 걔는 올라가는 그냥 거고. 자연스럽게 뜨는 것 같은데 네. 내려가려면 그 다른 동물보다 그 불해가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느러미라든가 그런 노동이 더 힘들여서 많이 내려가야 필요하겠네요. 되고 그냥 힘 빼면 뜰 네. 수밖에 없을 그럴 것 것 같고. 같아요. 저는 오히려 기본 모드가 더 가라앉는 모드일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네네. 얘는 그러니까 뭘 먹는지 또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진 않아요. 근데 거기 아주 중요한 게요. 이건 사실 썰이니까 너무 신빙성을 가지고 듣지 마시고 어떻게 제 상상력을 푸시는지 들어보시면 개복치가 뭘 혹시 먹는지 주식이 뭔지 아세요? 고래랑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이것저것 아니에요? 먹는 플랑크톤? 비슷해요. 동물성 플라크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해파리. 아 해파리를 해파리를 먹어요? 해파리를 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청포묵처럼 살성이 그런 게 자기가 먹는 게 또 먹는 게 그렇구나. 그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해파리를 주식으로 삼는 생물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 개복치의 특징이랑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을 거라고, 이건 제 가설입니다. 뭐냐면 해파리가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대부분이 물이에요. 영양가가 없어요. 그런데 해파리를 먹어서 영양분을 먹으려면 해파리를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겠네. 또 한 가지는 해파리를 잘 잡아 먹으려면 해파리처럼 사실 움직이는 게 더 좋죠. 해파리들이 이제 방사대칭,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좌우대칭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서 해파리 둥둥 떠다니는 때가 있으면 해파리 때 많이 출몰하는데 거기 가서 하면서 다 잡아 먹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물고기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물고기는 에너지를 많이 써도 고열량의 에너지를 먹어서 그거를 보충할 수 있고, 고래 같은 경우에 고열량의 플랑크톤을 먹어서 자기의 그런 걸 다 감당할 수 있는데 개복치는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해파리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얘네들이 아마 진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개복치들이 엄청 크거든요. 새끼는 엄청 작아. 1mm 정도로 작아요. 개복치가 누구랑 친척인지 아세요? 이것도 개복치? 보고. 맞습니다. 보고랑 친척이요? 예. 이름이 복 들어가잖아요. 정확히 맞아요. 복자 돌림이구나. 그래서 보고 물고기란 뜻이 복치인데 우리가 개망초 좀 낮잡아 부를 때 하는 그거예요? 그 개를 붙여서 개복치라고 부른다고 하거든요. 개복치의 학명도 재밌습니다. 몰라입니다. 호모사피엔스처럼 개복치는 몰라입니다.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그 라틴어인가 아무튼 그리스어인가로 이렇게 넙덕한 맷돌이란 뜻이. 그러니까 눕혀놓은 맷돌처럼 생겨났다고. 근데 문제는 주식이 해파리가 되게 되면, 이건 정말 저의 상상이고 썰입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되고 이 에너지 효율적으로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잡혀먹히기가 쉽잖아요. 아마 그게 개복치가 커진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개복치가 크면 3m까지 크고요. 그 시장에 파는 거 1톤 트럭에서 실을 거거든요. 한 마리 딱 실 거거든요. 걔가 크면 1톤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 중에 거의 제일 큰 게 개복치일 거예요. 그러네. 네. 상어 이런 데 빼면. 상어리는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기어류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가시 발라 먹는 그 물고기들 중에서는 거의 제일 큰 물고기일 텐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서 아마 다른 포식의 압력, 자기네들이 해파리 먹으면서 비루하게 살진 않지만 어쨌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해파리 막 100만 마리 잡아먹었는데 못 움직여서 누가 와서 탁 잡아먹히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또 상어가 묵을 별로 안 좋아해. 오늘 교수님 점점 아니, 몸의 밀도가 낮다는 게 포식자가 먹었을 때 거기서 취할 수 있는 순수한 단백질의 양도 적을 테니까 크다고 하더라도 저 농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양가가 없다. 예, 그러네. 똑같은 시간에 다른 물고기를 사냥하는 그러네. 수도 있고. 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되게 큰 거 잡아 먹어봤자 네, 뭐 사실 별로 이렇게 도움 안 되는. 다이어트 식품 같은 느낌이니까. 커다란 곤약 젤리 같은. 그렇지, 커다란 곤약, 정말 생긴 거 보시면 곤약 젤리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정말 저는 궁금한 게, 물리학적으로 한번 연구할 만한 대상인 게, 보통은 그 물고기 조기어류 같은 애들이 이제 꼬랑댕이에 이제 지느러미가 있어서 이 지느러미 막 하면서 헤엄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부분을 마지막 꼬리 지느러미 부분에 해당해 아예 잘라낸 것처럼 발생을 아예 안 합니다. 네네. 그리고 등 지느러미 같은 게 연장이 돼서 꼬리에 이 방향타 같은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화생물학자들은 이런 해파리가 열량이 낮다 뭐 이런 이유로 훨씬 에너지 효율적인 이 유형 방식일 거다. 그러니까 과연 개복치처럼 생긴 게 에너지를 훨씬 적게 들이고도 이 바다에서 살 수 있는지를 뭐 유체역학적이 됐던 그런 에너지 차원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이게 적응적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물리학적으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개복치가 물속에서 앞으로 전진할 때 몸은 이런 방향이고, 그다음에 양쪽에 지느러미가 있는데 얘가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나요? 아니면은 지느러미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네, 그러니까 펭귄을 보통 옆으로 눕혀 놓아서 이렇게 펭귄은 이렇게 하는 건데, 펭귄이랑 똑같은 수영 방식을 펭귄을 한다고 옆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보통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로 에너지의 입장에서 유용한 영법이라면 왜 다른 물고기들은 빠르게 이동하는 거는 이동성을 천천히. 근데 아까 새끼는 수 밀리미터 스케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성장하면 수 미터 스케일 되는 거고, 그럼 거의 1000배 뻥튀기 되는 건데 성장에는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가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개복치의 내부 구조 같은 게 훨씬 다른 그 물고기보다 좀 단순하다고 해요. 골격 같은 것도 제대로 발달 안 하고 거대한 곤약 젤리처럼 벌크업한데 약간 몰빵하는. 사실은 뼈 만들고 하는데 이런 단단한 구조물 같은 거 만들고 내장 기관 정교하게 만들고 돈 많이 하는데 들어. 많은 에너지가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벌크업 하는데 약간은 최적화된 구조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꼬리도 스스로 좀 잘랐을 거야. 아마. 왜냐면 꼬리 자꾸 있어봐야 다른 애들이 자꾸 이게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꼬리 움직이는 게 생선들은 가장 힘든 일일 겁니다. 생선 입장에서. 네, 그래서 그냥 꼬리 잘라버리고 몸집만 키우고 이쪽으로 이제 몰빵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뭐 아니면 제사상에 올라가려고 미리 꼬리 자르고 이제 개복치 아주 독특한. 근데 이 친구를 뭐 노래로 만드셨다고요? 네. 제목이 네. 태양 물고기입니다. 아, 태양 물고기. 네. 아, 개복치가 영어로 선피시예요. 선피시. 개복치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는 낮잡아 부르고 있고 유나의 개복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근데 왜 태양 물고기일까요? 저도 그게 막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 주로 일광욕을 즐기기도 하고 네네. 일광욕을 즐긴다는 게 뭔가 올라가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뜨나 봐요. 아, 물 위에 그래서 그냥 떠 있는구나, 물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많이 있다가 보니까 네.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선피쉬라고 왜 얘네들이 물 위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몸을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쭉 그 마치 서핑보드처럼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예전에는 뭐 심해에 들어가면 몸이 차가워지니까 네, 우리 그런 얘기 일광욕 있던데. 하듯이 따뜻하게 몸을 데우려고. 데우기 위해서 그렇게 일광욕 한다고 하는 이론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다른 이제 가설이 있는 게 개복치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서핑보드를 타러 오는 서퍼들이 있어요. 오. 새들이 와서 개복치를 타고 개복치를 쪼아서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쪼아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개복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생충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청소해 줍니다. 때밀러 올라오는 거구나. 악어새처럼. 네, 테밀러. 실제로 그 새들이 막 선충, 지렁이 같은 선충을 이렇게 잡아먹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네. 아, 그래요. 잘 산다 진짜.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고 떠 있는데 생선 모양으로 이렇게 날씬하게 돼 있으면 분명히 상어나 고래가 잡으러 온다고. 근데 그렇게 동그랗게 떠 있으면 이게 물고기라는 생각을 아마 못 하는 거야. 그런 이유로 아마 꼬리 잘라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것도 생각해볼 만한 가정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에 심지어 타이틀곡입니까? 네, 맞습니다. 태양 물고기, 태양 물고기입니다. 피시가 네.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제목들이 코리올리의 힘, 네. 네. 진짜 궁금하다. 그 다음에 케이프 혼, 네. 그리고 맹그로브. 완전히 이제 과학적으로 가시는 거죠? 시장을 확실히 이쪽으로 개척하시는 거죠? 공대생들, 이대생들은 다 이제 나한테 와라. 일단은 뭐 이번까지는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네, 또 이과는 전부 다 이제 유나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어떤 어택들이 들어올지 댓글이 아주 기대가 되는 바가 있는데 그럼 앨범 외 전체 컨셉 같은 걸 이렇게 잡을 때는 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네. 요번 앨범은 어떤 컨셉에 또 어떤 주제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주에 대한 그런 주제들이 많았고 네, 엔드 티어리라고 제목을 짓고 제가 생각하는 끝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좀 공감될 만한 주제이기도 했어서 다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던 시기잖아요. 이번에는 바다이고요, 배경은.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로스 티어리라고. 그럼 진짜 딱 맞네. 머리를 그래서 바다 색깔로 염색하시고요. 맞습니다. 야.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 그건 다 화학약품이지만 아무튼 파란색으로 맞춰봤습니다. 개복치가 성장 엄청 하잖아요, 개복치. 네. 성장에 대한 이야기. 네, 맞습니다. 너무 좋다. 그 노래는 저희가 앨범을 통해서 그 뭐죠? 사건의 지평선은 제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몇 번 재생됐는지 나오잖아요. 2.5억 회인가?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주 감사하게. 그게 다 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오늘 좀 재미는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뭘 더 하려고 그래요? 아니 너무 이제 시작 이게 오프닝 토크가 아니었어요? 아하. 이게 끝이구나.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시간 간 줄 몰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말 아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과학자들 매력 있죠? 완전요. 네. 이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집중하시는 모습들이 맞아요. 아주, 네. 이렇게 매력 있는데 왜 여자들이 그걸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누가 이제 몰라요? 알고 쉽게 궁금증을 유발해야 하는데 다 설명해 주시니까 설명충. 그럴 수 있겠다. 네. 오늘 가만히 있었어야 됐어요. 네, 여러분 다 아우십니다. 자, 그래도 항상 우리 또 사랑해주시는 분,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께 잘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오늘 유나님과 함께한 이 시간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나님은 오늘 이후로 이 보다에선 또 사건의 지평선 저쪽으로 가시지만 저희는 항상 이 모습 기억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셨죠? 아 당연하죠. 저 맨날 보고 있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과학을 보다 책도 혹시 사셨어요? 아 책은 아직 죄송합니다. 책도 그럼 구매를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나님, 우리 우주 여신 유나님과 오늘 함께한 과학을 보다였고요. 앞으로도 저희 구독자로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께도 많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과학자 여러분 그리고 유나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